이래미래가 불안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소가 진행하는 300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래미래 블록체인이라면 안녕한가요? 블록체인에 대해 궁금한 것을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고 그 답을 들어보는 신개념 지식소통쇼 지금 시작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궁금한 것을 블록체인 전문가에게 묻고 그 답을 들어보는 시간. 마첩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박창기 거번테크 대표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분들께 대표님과 그리고 대표님 운영하시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기업과 사업을 해온 사람인데요. 대학 졸업 후에 이제 CJ 제일제당에서 약 14년간 일하면서 런던 지점 4년, 뉴욕 지점 4년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창업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10개 이상 기업을 창업했고요. 그 중엔 몇 개는 뭐 잘 된 거 있지만 여러 개 망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1999년도에 만든 팍스넷이라는 회사가 꽤 유명하고요. 증권 관련 인터넷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제일 큰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4년 경영하다가 SK텔레콤에 매각했고 또 IT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제가 금융공학 관련된 일도 좀 했고 핀테크 관련된 일도 좀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2년 전에 2015년도에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일을 하다가 작년 2017년 5월 달에 ICO라는 걸 국내에서 최초로 했죠. 그게 보스코인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한 이후에 여러 개의 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에 자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에서 또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좀 간단하게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블록체인은 이제 다른 말로는 분산 장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의 전산 시스템이 저기 이제 중앙 통제 장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들로 이루어졌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동등한 그 권한을 가진 수많은 컴퓨터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것을 조작하거나 그 관리자조차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그러니까 어떤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고장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떤 중앙에서 누군가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작하기 힘들고 어떤 그 빅브라더 같은 게 태어나기 어려운 어떤 굉장히 민주적이면서도 안전한 그 전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뭐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장부인데 그것이 이제 분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 것이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분야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분야가 뭐 굉장히 많죠. 일단 비트코인 같은 1세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은행을 대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외환까지 대체하면서 중앙은행 기능까지 대체하면서 전 세계의 기존의 국가 단위로 돼 있던 어떤 화폐 발행과 금융 시스템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위대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2세대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은 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화폐적 기능에다가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 기능, 그러니까 현명한 계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계약들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 활동이나 개인적인 거나 뭐 국가와의 계약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계약들을 아예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국가가 이렇게 통제했던 어떤 관리했던 신뢰 기관들을 대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계약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약이 잘 이루어져야만 이제 비즈니스가 연결이 되고 그래야만 경제가 발전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래야만 거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계약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계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이 생기니까 계약을 어긴 사람들이 생기니까 뭐 경찰, 검찰, 감옥소 뭐 이런 사법 체계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 같은 법을 만드는 집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네네. 만약에 그것이 블록체인 상에서 계약을 인간들이 한 것이 거의 다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시스템이 안정화된다 그러면 기존의 국가 기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사회가 변하면 그러면 뭐 네. 교육이나 인재 양성 분야에도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물론이죠. 블록체인이 네. 교육이나 인재 양성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일종의 주입식 교육, 그다음에 정답을 찾는 교육 그런 교육은 지금 시대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뭐 알려진 기술들은 뭐 인터넷 찾으면 뭐 금방 튀어나오는데 그걸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보다는 그런 그 지식과 지식,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어떤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작동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단순히 어떤 그 기록 파편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그것이 정치, 사회, 역사, 문화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어떤 뭐랄까 융합, 통섭적 통찰력 교육, 같은. 통찰력이 가장 중요한 분야니까 그거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남들과 어떤 교류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관계의 기술, 내 의견을 전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육되고 인재가 양성되면 또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블록체인의 기술이 그렇죠. 그 비즈니스 전반에 이제 형성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모습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증권 거래를 얘기하는데 주식을 내가 갖고 있던 걸 팔면 내 통장에 돈 들어오는데 2박 3일이 걸립니다. 그렇죠, 맞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전산이 발달했는데 왜 내가 판 게 확실한데 나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2박 3일이나 걸릴까? 거기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그 주식의 소유권은 그 증권 예탁원이라는 데서 최종 관리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또 증권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고 또 증권 회사가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HTS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제 돌아가는 데다가 또 은행에서 돈이 이제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가는데 또 이 은행 결제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된 이유는 기존의 기술은 인터넷 기술은 어떤 원본이 있으면 그걸 복사본을 이렇게 퍼나르는 기술이 있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이 원본을 내가 갖고 있다가 바로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바로 5분, 10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증권 예탁원도 필요 없게 되고 금융결제원도 필요 없게 되고 어떻게 보면 증권 거래소나 심지어는 증권 회사까지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3의 신뢰기관이라고 해요.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라고 하는데 정부가 누구의 소유권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운영했던 모든 기관들이 이제는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원본을 움직임을 확정하고 누구도 조작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부동산을 내가 사면 그게 부동산 법원에서 관리하는 그 등기소에서 이제 확인하잖아요. 거기 원본의 소유가 누가 있는지를 거기서 확인하고 나머지 모든 서류는 거기서 이제 복사를 해가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 기술은 복사는 쉽게 해서 발달은 했지만 이제 원본을 내가 갖고 있다가 남한테 주고 거기서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존재했던 수많은 제3의 신뢰기관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것이고 그래서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신뢰 기술, 트러스트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뭐 가상화폐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마트폰이 들어오던 그 시절에도 이제 이런 거부의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흐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상용화가 좀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용화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거부감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다른 20, 30대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근데 금감위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또 법무부 쪽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초창기에 생기는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건 간에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이 기존 시스템을 흔들 경우는 기존 세력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철도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 또 그때 또 버블이 되게 낍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심지어는 뭐 조선 말기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니까 조선 그 양반들이 엄청나게 저항했던 거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인터넷이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1995, 96년도에는 이메일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메일 때문에 애들이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그걸로 뭐 음란물 왔다 갔다 하고 게다가 뭐 잘못하면 우체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터넷은 허용하되 이메일은 금지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지금 블록체인은 허용하되 암호화폐는 금지하자고 비슷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굉장히 그런데요. 네. 모바일 시대도 그랬잖아요. 아니 도대체 스마트폰은 딴 나라들은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지시킨 이유가 뭔가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그 앱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소위 기득권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은 스마트폰 아직까지 못 만들었던 그다음에 이제 또 SK텔레콤 이런 데서 사실은 뭐 못 들어오게 한 거죠. 네, 그 방송통신위원회고 이렇게 뭐 어떤 짬짬이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스마트폰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건 진짜 대단한 아이러니죠. 그러네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아주 굉장히 떨어진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데 이번엔 지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초보 단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가요? 다 그렇습니다. 예. 문제점이 많아서 기본적인 방향은 맞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불편하고 속도가 느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고 네. 그다음에 뭐 분실했을 경우에 찾기 굉장히 힘들고 소비자 편리성도 없고 굉장히 많은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미래의 큰 가능성을 보고 이제 약간 버블적인 성격의 투자가 있는 거고 어차피 버블이라는 건 뭐 이렇게 가격이라는 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지금 이미 많이 꺼졌죠 버블이. 네네. 그래서 버블이 안정되고 좀 더 좋은 기술이 나오고 차세대 기술이 되고 상용화가 많이 되면서 저는 계속 이제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고 시장 규모는 앞으로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앞서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 이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가상화폐에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가상화폐의 시가총액 전체가 한 500조 정도 되고요. 네. 한때는 뭐 700조까지 갔었고 1년 전만 해도 뭐 50조도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저는 이게 10,000조까지 10년 내에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럼 어떤 가상화폐 투자해야 되냐고.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중장기적으로 비중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시장 가치는 커지지만 비중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85% 차지했거든요. 와. 근데 지금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상화폐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비트코인도 가격은 올라간 거는 그 전체 가치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500조가 아니라 5,000조까지도 갈 수 있는데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 문제지. 근데 비트코인의 비중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시장이 커지니까.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 비중이 떨어지는 이유는 워낙 초기 제품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이것을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한 제3세대 암호화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카르다노라든가 뭐 테조스라든가 저도 이제 보스코인도 바로 제3세대 암호화폐를 생각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D앱에 필요한 암호화폐보다는 어떤 플랫폼 혹은 프로토콜인데 1세대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3세대 암호화폐가 앞으로 주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주로 3세대 암호화폐를 키우는 일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블록체인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제 3세대 암호화폐 얘기를 했는데요. 네. 3세대 암호화폐에 들어가는 기능 중에 나를 증명하는 나의 모든 것을 내 지갑에 가져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나의 모든 의료 기록, 나의 어떤 건강 기록을 내 지갑에 갖고 있어서 각 은행에 각 그 병원에 흩어져 있는 기록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강 기록. 그다음에 나의 출생증명서부터 시작해갖고 졸업증명서, 뭐 성적증명서, 나의 모든 자격증을 내 지갑에 갖고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런 게 이제 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나의 모든 저작물들, 내가 글 쓴 거, 뭐 어떤 내가 사진 찍은 거, 나의 저작물들, 책 같은 거를 다 내가 내 지갑 속에서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제 3세대 암호화폐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그걸 퍼스널 데이터 볼트라고 그래요. 개인 정보 금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금고 안에 많은 정보들, 그것이 다 나를 증명하는 거죠. 나의 저작물, 나의 자격증, 나의 건강 기록, 그다음에 나의 신용 정보 기록, 금융 기록까지 내가 다 갖고 있게 되면 그게 나를 항상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내가 통제하고 또 은행이라든가 병원에서 그게 필요하면 나로부터 정보를 사가야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 시대가 내 개인의 위상을 훨씬 높여줄 것이고, 그것만 팔아도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기본소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바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의 진실된 기록을 잘 관리하고 어떤 그걸 충실하게 채우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해주신 제3세대 코인들을 저희가 실제 거래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완성품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제3세대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3.0을 개발하는 그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거고요. 저도 거기에서 열심히 여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2월 8일 날 블록체인 3.0이라는 컨퍼런스를 여는 계기로 한국에서도 그런 3세대 암호화폐를 만드는, 3세대 블록체인을 만드는 열기가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그 뭐 신문이나 아니면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언론에 잘 안 나갑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